예, 6.19 대책에도 집값 과열 현상이 이어지자 정부가 한층 더 강력한 부동산 추가 대책을 어제 내놨습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박인우 숭실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일부 보도에 의하면 시장 분위기가 좀 급변하는 것도 감지가 되고 있는데 일단 교수께서 파악하시기에 시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우선은 이제 그 시장에서의 시장 분위기가 이제 급변한데 뜨겁게 이제 달아올랐던 시장의 문의자가 이제 끊겼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불안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의가 좀 늘어난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좀 영향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닥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우선은 이제 그 이번 파리 대책은 그 노무현 정부의 때 그 단계적으로 정책들을 한꺼번에 거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강력한 정책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자금에 의한 어떤 투자 수요를 찾지 못하는 자금들이 조만간 또 다른 어떤 투자처를 찾으면서 이제 풍선 효과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투자처를 찾으면서 시장에서 또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러한 소지는 계속 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려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또 시장에게 또 패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지적에 반론하는 분들은 그때와 분위기와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달라 보이세요? 우선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그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이제 재건축 아파트였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그 분양가가 상승을 하면서 주변 지역의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그것이 다시 새로운 그 분양가 아파트의 가격을 올리면서 다시 계속 그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그 구조로 이제 진행이 되었었죠. 그것은 사실은 이제 그 DJ 정부 때 이제 그 시작을 해서 그러한 그 재건축 아파트로 인한 전국적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러한 그 현상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때는 상당히 규제를 이제 많이 했었죠. 그래서 강력한 종부세라든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라든지 이러한 것을 도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시장과 그때의 시장과 좀 다르다라고 하기에는 우선은 재건축으로 인한 그 가격 상승에 대한 그 촉발이 좀 유사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다가 또 그 현재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이제 발표하면서 특히 이제 낙후된 지역에 그 도시재생 기금의 투입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를 상당히 높여놓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재건축 아파트의 요인이 주였습니다만 지금은 재건축 아파트와 더불어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그 기금에 대한 투입 이러한 조금 더 그 긍정적인 요소가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발표를 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겨냥한 관역이 바로 다주택자, 그러니까 주택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에 대한 경우인데요. 이분들은 어떻게 이제 앞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우선 뭐 다주택자들은 조금 이제 숨고르기라고 해야 되나요? 숨고르기요. 일단 이제 그 주택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당분간 보유하는. 왜냐하면은 다주택자에 대한 그 양도소득세 그 중과 부분이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완화되었다, 강화되었다 하는 이러한 그 반복의 소지를 이미 학습 효과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그러한 것에 대비해서 기존 주택, 다주택 보유자들이 이제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적용이 내년 4월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처분을 하거나 혹은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하거나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선택의 그 방안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어느 쪽에 좀 비중을 둘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에 폐지됐던 다주택 양도소득 양도세 중과 제도가 이번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된 건데 이게 4월까지 좀 기한을 줬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이것을 4월 안에 팔아라.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은 한 채만 갖고 나머지는 시장에 내놔라. 이런 의도였는데 이런 의도대로 따라갈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부분은 이제 과거의 그 경험으로 본다면 과거의 어떤 그
상황으로 본다라면은 예. 그렇게 쉽게 이렇게 그 주택 보유자들이 이제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다. 뭐 이것이 네. 예, 주택이라는 것이 뭐 일반 상품의 거래처럼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예. 우선은 단기적으로 이미 파리 대책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위축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보유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낮은 가격이나 뭐 이렇게 팔고 싶은 마음이 좀 크게 들지 그렇겠죠. 않을 거라고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왜냐하면 현재 추세가 예. 임대 수익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환이 좀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또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을 계속 부과하겠다라고 이미 정부가 발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임대주택으로의 그 전환도 사실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전체적인 시장,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패러다임의 그 변화에서 본다라면은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제 대책을 보면은 뭐 투기 규제하는 거, 투기 수요를 잡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이 되긴 했습니다만 공급 부분도 분명히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 공급 부분을 좀 더 보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조금 나오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공급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서민들을 위한 예.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그 공공임대주택 그러한 쪽에 공급이 이제 늘어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을 위한 주택은 늘어나지만은 일반적으로 예. 민간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이. 주택에 대한 그 어떤 활성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정책적인 뒷받침이 없는데 예. 특히 이번에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그것을 이제 유예를 이제 마치고 예. 또 한편 이제 조합원 양도 지위에 대한 것을 또 제한을 하고 예.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재건축의 그 어떤 그 이미 그 더욱 활성화되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재건축은 결국은 이제 수익성이 나지 않으면 재건축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원에 대한 그 규제, 자격에 대한 규제나 예. 양도에 대한 규제 뭐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재건축 사업이 조금 둔화되는 예.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건축에 의한 그 새로운 신규 임대주택, 이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얘기입니다만은 예. 신규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둔화된다라면 시장에서 원하는 새로운 그 임대주택, 새로운 민간 주택, 특히 이제 강남 지역에서의 민간 주택에 대한 질 높은 주택에 대한 그 예. 수요는 아직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같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질 좋은 주택을 좀 소유하고 싶기 때문에 민간 임대주택이나 이런 민간 차원에서의 주택이 좀 더 많이 공급이 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9월에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을 추가로 내놓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좀 보충적인, 부수적인 좀 추가적인 제도도 나오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 좀 구체적으로 지금 발표된 내용이 없어서 어떤 예. 것이 이제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거복지를 얘기할 때 여기서는 주로 서민들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이라든지 서민용 주택 위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가능하다라면 여기에도 이제 민간 주택에 대한 부분이 좀 포함이 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 제도가 바뀌었다. 근데 어떻게 바뀌는 거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청약 제도가 어떻게 앞으로 달라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약 제도와 관련해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이제 그 1순위 자격에 대한 것을 이제 강화했다라는 것이죠. 2년 로 이제 그래서 기존에 현재 그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춘 것이 이제 800만 명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예. 근데 이제 그 기존엔 1년이었죠. 1년을 이제 2년으로 이제 확대하면서 한 예. 100만 명 정도 이제 줄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청약과 관련한 자격과 관련해서는 조금 강화한다 하더라도 예. 이미 한 700만 명 정도의 1순위 자격 그걸 가진 그 청약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조금은 크게 그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예. 여기에 이제 가점제가 이제 같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예. 가점제에 의해서 청약의 그 어떤 그 당첨의 그 확률이 좀 높아지는 예. 그러한 부분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이번에 어제 파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지만 이게 법적인 절차가 좀 남아있다 보니까 규제 시기가 한 달 정도 이상 남은 절차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기회를 누린 투기 수요가 좀
많이 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한 달에 부동산 투자를 결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 큰 변화가 일어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관망세를 이제 유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그 상황, 특히 이제 부동산이라는 그 특성상 한 달 안에 뭐 내가 어떤 향후 시장 변화에 따라서 투자를 결정하겠다. 이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의 어떤 자본의 특성, 자본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수익성을 늘 쫓아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중에 떠도는 부동자금들이 앞으로 이제 어디로 이제 흘러갈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숨고르기를 한다 하더라도 어딘가로는 그 자금들이 이제 흘러갈 것으로 이제 보는데, 그래서 현재 인천이라든지 수도권 혹은 투기 지역 혹은 투기 과열 지구의 인접 지역 이러한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금 흐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부가 그동안은 늘 이제 수요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이제 그러한 정책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래 시중에 떠도는 이제 부동자금의 어떤 투자처를 물꼬를 터주는 그런 정책도 앞으로는 좀 마련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4차 산업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산업은 4차 산업으로 가는 그러한 시대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수요 공급의 어떤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계속적으로 규제 완화 이것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시중에 떠도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투기적인 요소도 있겠습니다만은 시중에 떠도는 저금리의 풍부한 유동자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탈출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조금 더 좀 시장 안정화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의 일환으로는 이제 우리가 리츠라든지 간접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편 이제는 이제 저금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에 투자를 해서 장기적인 임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좀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어떤 시장의 안정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영향도 정책도 필요하겠지만은 조금은 좀 우회를 하더라도 전반적인 시장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정책. 그래서 부동자금의 어떤 투자의 물꼬를 터주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간접적으로라도 정책적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을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당정에서 나온 얘기를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자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서 이번 정책 이후에 불안 상황이 지속되면 또 다른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오늘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금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하면 부동산 추가 대책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등장한 게 보유세인데요. 보유세는 아무래도 이제 조세 저항이 좀 크다 보니까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지 않느냐라고 보는 시각이 이제 정치권에서 좀 나왔는데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정책, 이제 특히 이제 조세와 관련해서는 종부세에 대한 부분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이제 보유세 그리고 거래세 이러한 부분인데 이미 양도소득세 거래 부분의 세금을 지금 이제 중과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보유세마저 중과를 하게 된다라면은 너무나 결국은 세금이 부동산 가격을 올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 상승에 대한 것을 모두 거래, 보유해서 모두 세금으로 가져간다면 결국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그 올린 것이 다 세금으로 또 빠져나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 가지 부동산 세금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또 비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세에 손을 댄다라는 것은 거래세 부분을 조금 다시 완화하면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요. 오늘 숭실대 부동산학과 박인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